서울 강남의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빌딩 숲 사이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수입차 정비센터 한강 모터스의 유리 외벽이 차가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기계를 만지는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의 자부심이 모이는 곳이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독일산 기계 괴물들이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죠. 내부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진단 장비들이 흡사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처럼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정비사들의 흰 가운에는 기름때 하나 허용되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성벽 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숨막히는 침묵과 절망입니다. 정비센터 한가운데에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한 대가 거대한 관처럼 놓여 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이 육중한 쇳덩이는 벌써 5일째, 정확히 120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본닛은 마치 심장 수술을 앞둔 환자의 가슴처럼 활짝 열려 있고, 그 주변으로는 독일 본사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분석기들이 수많은 전선을 혈관처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 화면에는 비정아리만큼 차가운 문구만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이상 없음. 기계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차는 죽어 있습니다. 이 괴리감이 베테랑 정비사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차의 주인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신화 그룹의 서진호 회장입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면도날 같은 카리스마를 잃지 않는 그는 이 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10년 전 신화 그룹이 중동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에게는 행운의 상징이자 성공의 징표인 차였죠.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두바이 왕실과의 대규모 투자 미팅. 서 회장은 반드시 이 행운의 차를 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기계의 고장은 곧 사업의 불운을 의미했고, 그 불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비소는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한강 모터스의 대표 최영진은 타들어가는 속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마른 세수를 반복합니다. 30년을 이 바닥에서 굴러온 베테랑인 그에게도 이번 고장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 회장과의 15년 신뢰가 이 차 한 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이 차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가 일구어온 대한민국 최고라는 타이틀은 단숨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판국이었습니다. 영진의 시선이 기술팀장 강민수에게 머뭅니다. 민수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벤츠 본사 연수까지 마친 말 그대로 정비업계의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은 시신처럼 창백합니다.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이 5일간의 처절한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죠. 민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공학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엔진 제어 컴퓨터를 통째로 뜯어내 분석하고 연료 라인의 미세한 압력을 체크하며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기 배선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점검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본사 기술팀과의 실시간 화상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돌아온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차를 독일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면 서 회장이 차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는데 정비센터의 형광등 불빛은 지친 정비사들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뜨릴 뿐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비센터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누군가는 멍하니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누군가는 이미 자포자기한 듯 고장 난 마이바흐의 엠블럼만 바라봅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진단기 앞에 섭니다. 화면 속 이상 없음이라는 글자가 마치 그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 독일에서 익힌 기술, 그리고 수억 원어치의 최신 장비가 가리키는 정답이 무력함이라니.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지나 지하 깊숙한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정비센터의 육중한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공기와 함께 정비소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은 검은 코트를 걸친 서진호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와 경호원들의 구둣발 소리가 얼어붙은 정비소 안을 울립니다. 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본닛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병든 자식을 보는 아비의 눈빛이 아니라 고장 난 도구를 폐기하기 직전의 서늘한 관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야. 그때까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우리 거래는 여기서 끝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자의 무거운 선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15년의 신뢰가 단 한마디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 회장이 떠난 뒤 정비소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적보다 더 무거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차 앞에 섰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지만 현실은 그를 포기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밤새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고 정비사들은 교대로 쪽잠을 자며 필사적인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배터리를 통째로 갈고 퓨즈 박스를 뒤엎고 엔진오일까지 새로 부어보았지만 마이바흐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오전 6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45분. 이제 정비센터 안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희망은 죽었고 모두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틈새로 새벽 안개를 뚫고 믿을 수 없는 신루의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20분 강남대로를 감싸고 있던 짙은 새벽 안개가 한강 모터스의 유리벽에 습기를 머금게 합니다. 45분 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처형대의 시간 앞에 정비사들은 넋이 나간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하다 못해 비현실적인 정비소 정적을 깨고 기괴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삐걱, 기름칠이 전혀 되지 않은 낡은 쇠바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내는 날카로운 소음이었습니다. 절망에 잠겨있던 강민수 팀장과 정비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리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박스를 실은 낡은 손수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레를 끄는 것은 허름한 버건디색 패딩을 입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술래. 68배 나이는 구부정한 등과 깊게 파인 이마의 주름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솜이 빠져나온 패딩 소매 끝은 때가 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헝클어진 백발 위에는 새벽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 시간 강남 빌딩가에서 쏟아지는 버려진 욕망의 찌꺼기인 폐지를 줍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의 발걸음이 한강 모터스 정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는 정비소 내부의 형광등과 그 아래 놓인 검은 벤츠 마이바흐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유리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본닛이 활짝 열린 그 차는 거대한 기계 괴물처럼 보였지만 순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생명체였고 어딘가 잘못된 맥박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를 가르는 차들의 경적과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순례의 귀에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이 증폭되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이 꺼진 채 진단기에 연결된 차에서 나는 일반인이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전자적 진동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모국어를 다시 듣는 것처럼 그녀의 뇌세포를 깨웠습니다.
30년 동안 필사적으로 닫아걸었던 기계의 기억이 그 파동 하나에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술래의 눈이 가늘어지며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 마이바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정기적 충돌이 입체도면처럼 그려졌습니다. 포리의 리마일드 하이브리드 ISG 위상이 틀어졌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폐지를 줍는 노인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한 공학의 언어였습니다. 술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기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외면하며 살았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몸은 이미 그 소리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폐지함 없어요. 주차 관리원 박재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재호의 시선에는 낡은 손수레를 끄는 노인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술래는 이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 어울리지 않는 빨리 치워버려야 할 풍경의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저쪽 골목으로 가세요. 곧 손님들 오실 시간이니까. 재호의 거친 손짓에 술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녀를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에게는 기계의 소리를 들을 자격도 이 화려한 유리 성벽을 들여다볼 권리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술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와 함께 그녀가 멀어지려던 찰나 다시 한번 마이바흐의 신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살려줘. 기계가 그녀에게만 보내는 간절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술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손에서 빛나던 기계들의 온기가 손바닥을 간지렸습니다. 엔진 오일 냄새에 섞여 밤을 지새우던 그 찬란했던 청춘의 기억이 낡은 버건디색 패딩 아래 숨겨진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술래는 다시 뒤를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밀어내려는 재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차,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에 정비소 안팎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는 듯 터수숨을 터뜨렸습니다. 3억 원짜리 첨단 독일차를 폐지 줍는 노인이 고치겠다니 그것은 아침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황당한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래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조롱당하는 노인의 눈이 아니라 기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기술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안쪽의 마이바흐를 가리켰습니다. 3분이면 돼요. 3분이면 다시 숨을 쉴 거예요. 그 목소리는 새벽 안개를 뚫고 정비센터 안쪽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지쳐있던 정비사들이 하나둘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고 강민수 팀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리문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손수레와 3억 원의 마이바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이 기묘한 대치가 전설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비센터의 유리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온 정비사들의 시선은 경악을 넘어 실소로 가득 찼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눈이 핏발선 강민수 팀장이 담배를 입에 물려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떼자국이 선명한 버건디색 패딩을 입고 낡은 면장갑을 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헛웃음을 삼키며 술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대 출신인 그에게, 그리고 최첨단 진단기를 신봉하는 정비사들에게 이 상황은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거 벤츠예요. 그것도 마이바흐.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깎여나간 자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독일 본사 기술자들도 못 고쳐서
포기한 차를 폐지 줍는 분이 고치시겠다니 아침부터 사람 놀리시는 겁니까? 민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 정비사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대박이다. 이제 진단기 말고 폐지 집게로 차 고치는 시대가 온 거야? 할머니, 저건 박스가 아니라 엔진이에요. 종이처럼 접으시면 안 돼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술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정비소 안쪽의 마이바흐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은 그녀에게 이미 30년 동안 입어온 낡은 옷처럼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내는 고통의 신호를 외면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센터 대표 최영진이 소란을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 회장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왜들 이래? 상황을 전해 들은 영진의 눈에도 황당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수와 달랐습니다. 30년 현장을 지킨 그의 직관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술래의 눈빛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 너머의 맥박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숙련자의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6시 35분. 이제 남은 시간은 단 25분. 어차피 망할 판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정비센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정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서진호 회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 회장은 정비소 앞에 모인 꼴사나운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이 차를 고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보고에 서 회장의 시선이 술래에게 멈췄습니다. 3억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재벌과 낡은 패딩의 노인, 극명한 대비 속에서 서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서 회장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만 명의 눈을 봐왔습니다. 사기꾼의 눈, 아첨꾼의 눈, 그리고 진심을 담은 전문가의 눈을 말이죠. 그는 천천히 술래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정비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 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술래는 고개를 들어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예, 기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숨을 못 쉬는지 서 회장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 벼랑 끝에서 만난 기원에 대한 흥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1,00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꺼내 술래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고치면 2,000만 원을 드리죠. 하지만 실패하면 내 시간을 뺏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해보겠습니까? 정비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수는 경악하며 만류하려 했지만 서 회장의 서늘한 손짓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래는 1,000만 원이라는 돈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천천히 손술에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했던 허리를 펴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비센터의 화려한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낡은 신발이 깨끗한 에폭시 바닥에 흙먼지를 묻혔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녀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되었던 천재 엔지니어의 혼이 강남 한복판의 정비소 안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그 폐지 노인의 등 뒤로 거대한 기계의 거장이라는 환영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센터의 화려한 조명 아래로 들어선 정술래의 모습은 기이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엔진 오일의 비릿한 냄새와 금속의 차가운 냉기,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그 익숙한 공기가 온몸의 신경을 깨웠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젊은 정비사들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독일에서 공수해 온 수억 원대 진단기들이 무용지물이라 판정한 이 기계 괴물을 낡은 면장갑을 낀 노인이 무엇을 어쩌겠느냐는 무언의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그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숨을 멈춘 마이바흐와 자신 둘뿐이었습니다. 술래는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엔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주파수에 집중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현대 자동차의 정수인 48, 미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완전히 잠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배터리에서 인버터로 다시 ISG Integrated Starter Generator 모터로 흐르는 아주 미세한 전류음이 그녀의 귀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인 맥박이 아니라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공구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영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술래는 대답 대신 엔진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복잡하게 얽힌 하네스와 센서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숙련된 외과의가 환자의 환부를 손끝으로 찾아내듯 그녀의 손은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곳은 ISG 모터와 엔진이 맞물리는 가장 민감하고 조밀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ISG 모터 회전 위상이 2도 틀어졌어요. 술래가 눈을 뜨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도요? 할머니, 그건 진단기 센서 오차 범위보다도 작은 수치예요. 그걸 손으로 안다고요? 술래는 대답 대신 공구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빛나는 독일제 최신 정민 렌치들을 지나쳐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투박한 일형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면 돼요. 민수는 기가 찬다는 표정이었지만 서 회장은 말없이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술래의 손이 다시 엔진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목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돌아갔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볼트의 저항값과 금속의 인장 강도를 손바닥의 감각만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2도. 기계의 논리로는 정상이라 부르지만 기계의 영혼은 고통이라 느끼는 그 찰나의 오차를 그녀는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1분 30초가 지났을 때 술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렌치가 금속을 긁는 미세한 소리만이 정비소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렌치를 살짝 풀었다가 다시 조이며 모터의 위상을 정밀하게 정렬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까운 정교함이었습니다. 2분 40초. 술래가 렌치를 거두고 본닛에서 물러났습니다. 됐어요. 시동 걸어보세요.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민수는 홀린 듯 운전석으로 다가갔습니다. 5일 동안 수백 번 눌렀던 시동 버튼. 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정비센터의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부르르른 5일간의 긴 침묵을 깨고 마이바흐의 이르기통 엔진이 거대한 포효를 내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마치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듯 차체는 기분 좋은 진동을 내뿜었고 계기판에는 화려한 그래픽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정비센터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운전석에 앉은 채 멍하니 떨리는 핸들을 바라보았고 정비사들은 들고 있던 공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명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폐지 줍는 노인의 손끝에서 3억 원짜리 기계가 부활한 것입니다. 서 회장의 스톱워치는 2분 47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엔진의 중저음이 정비센터의 유리벽을 진동시키고 있었지만 그 공간에 선 사람들은 엔진 소리보다 더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숨을 죽였습니다.
5일 밤낮을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단 2분 47초 만에 해결한 노인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민수 팀장은 운전석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순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수치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공학적 지식이 이 낡은 렌치 하나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진호 회장이 천천히 순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수표를 건네려던 손을 멈추고 순례의 기름때 묻은 거친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단순히 감이 좋은 노인이라고 하기엔 당신의 정비는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했소. 서 회장의 질문에 순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이름, 스스로 지워버렸던 자신의 진짜 존재를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순례는 손수레 위에 놓인 낡은 목장갑을 만지작거리다. 이내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자동차 기술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비센터를 폭격이라도 맞은 듯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곳의 연구원이었다는 고백에 민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국내 최초의 여성 수석 연구원, 정순례. 그게 제 이름입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1990년대 여성이 공학계에서 수석 연구원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의 시선은 과거의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1995년 경기 화성 연구소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남성 연구원 사이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버텼던 날들, 엔진의 진동만으로 피스톤의 마모도를 알아내던 그 천재적인 감각으로 그녀는 자동차의 엔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차에 들어간 ISG 위상 제어로직, 3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설계했던 그 알고리즘의 모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기계가 설계자의 의도에서 2도 벗어난 채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순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엔지니어가 왜 강남 한복판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했는지 그 비극적인 괴리가 서진호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 회장은 비로소 그녀의 낡은 버건디색 패딩이 가리고 있던 버장의 아우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엔진을 깎아 만든 선구자의 기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이름 뒤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잔인한 배신과 낙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비센터의 정적 속에서 순례의 고백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끄집어낸 1995년의 기억은 찬란했지만 그 끝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당시 38세였던 정순례 수석 연구원은 자동차의 차세대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연비는 20% 높이고 소음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당시로서는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독자 엔진 기술을 성공시키기 직전이었죠. 밤을 지새우며 기름때를 묻히고 도면을 그리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박수가 아니라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속 상사였던 강태훈 팀장은 성과를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여자 이름으로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를 발표하면 회사 이미지가 깎인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순례가 단호히 거절하자 그는 그녀를 기술 유출범이라는 파렴치한 죄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쟁사와 주고받았다는 가짜 이메일, 조작된 통화 기록, 그리고
그녀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뭉치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사회적으로 사형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술래는 그날의 공포를 여전히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사팀과 보안팀에 끌려가 취조를 당하던 차가운 회의실의 공기, 자신을 향해 침을 뱉던 동료들의 시선, 전 결백합니다. 이 기술은 내 자식 같은 존재예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거대한 조직의 침묵 앞에서 한 여성 연구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해고당했고 업계에는 그녀가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낙인은 그녀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했습니다. 기술 유출범의 아내라는 오명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녀를 떠났고 가장 믿었던 가족들조차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창피해라는 아이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심장의 엔진 피스톤보다 더 깊은 구멍을 냈습니다. 엘리트 엔지니어에서 식당 주방 보조로 다시 공장 일용직으로 그리고 마침내 강남의 거리를 떠도는 폐지 노인으로 전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기계를 향한 그리움을 죽이기 위해 스스로 귀를 막고 살아야 했습니다. 술래의 이야기가 끝나자 정비센터에는 무거운 한숨만이 가득 찼습니다. 술래의 고백이 끝나자 정비센터 내부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30년 전 한 천재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추악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들려온 것은 숨이 넘어갈 듯한 거친 호흡 소리였습니다. 기술팀장 강민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신처럼 창백했고 시동이 걸린 마이바흐의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강태훈, 그분이 당신의 상사였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술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내 모든 기술을 가져가고 대신 나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준 사람. 지금은 H자동차의 전설적인 고문으로 추앙받고 있다고 들었네. 그 순간 민수는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에폭시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정비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비사들이 놀라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민수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참회였습니다. 강민수, 그가 평생을 존경하며 닮고 싶어 했던 그의 아버지 강태훈, 민수가 독일 유학을 가고 자동차 공학에 인생을 건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영웅이라 불리는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명성의 탑은 사실한 여성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의 누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발표한 혁신적인 엔진 로직도 훈장을 받았던 그 기술들도 모두 눈앞의 노인에게서 훔친 작물이었다는 사실에 민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공학의 정의가, 아들이 선택한 이 직업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오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술래는 자신 앞에 엎드린 젊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를 보며 술래의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30년간 증오에 맞지 않았던 원수의 아들. 하지만 그녀는 민수의 팔을 잡아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에게 묻는 건 내가 겪었던 불의만큼이나 잔인한 일이지. 술래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낸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아들을 위로하는 역설적인 광경에
서진호 회장은 쫓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이처럼 흐느끼며 서 회장과 순례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노라고. 그날 이후 한강 모터스에서 시작된 파동은 고요했던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에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진호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신화그룹의 막강한 정보망과 법무팀을 가동하여 1995년 당시의 인사기록과 보안조사 문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 영원히 잠들 줄 알았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강민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서재 깊숙한 금고에 보관해왔던 당시의 기술 설계 원본 도면과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모했던 이들의 명단이 담긴 낡은 수첩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전국에 생중계된 A자동차의 긴급 기자회견장, 30년 전의 과오를 인정하는 현 경영진의 고개 숙인 사과와 함께 정순례 수석 연구원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강태훈 고문은 모든 직함을 박탈당한 채 검찰에 소환되었고 그가 누려왔던 명예는 순식간에 추악한 탐욕의 증거로 변했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이 사실은 시대를 앞서간 천재 엔지니어였다는 소식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버건디색 패딩 속에 숨겨져 있던 그 고귀한 실력과 인내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저녁, 순례의 비좁은 쪽방촌 앞에는 강태훈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에 당당했던 기계는 사라진 채 죄책감과 세월에 짓눌린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의 인생을 훔친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하지만 순례는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지도 독서를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기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아팠소. 하지만 이제 당신을 증오하는 일에 내 남은 삶을 낭비하지는 않을 거요. 이제 가시오.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이름은 오늘로 완전히 지워졌으니. 순례는 단호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보다 더 차갑고 완벽한 작별이었습니다. 서진호 회장의 마이바흐가 정비센터를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강 모터스에는 그날의 기적보다 더 경이로운 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비센터의 가장 깊숙한 곳, 유리 통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순례 마이스터 공방, 낡은 버건디색 패딩 대신 빳빳하게 다려진 남색 작업복을 입은 순례가 그곳의 주인입니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수석 연구원 정순례라는 이름표가 다시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순례의 주변에는 젊은 정비사들이 숨을 죽인 채 모여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순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된 강민수 팀장도, 그리고 순례가 직접 선발한 여성 엔지니어 지망생들도 있습니다. 순례는 엔진 깊숙한 곳에 귀를 가져다 대며 나직하게 말합니다. 공학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정비는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순례의 손에는 그날의 낡은 일형, 렌치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녹을 닦아내고 정성스럽게 기름칠을 한 그 렌치는 한때는 폐지를 줍던 노인의 고단한 도구였으나 이제는 한 시대를 일구어낸 거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순례는 더 이상 엔진 소리를 피해 귀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 속에서 기계가 내는 삶의 의지를,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진실의 박동을 읽어냅니다. 서진호 회장은 종종 아무런 고장 없는 차를 몰고 이곳을 찾습니다. 그가 정비센터를 찾는 이유는 차량 점검이 아니라 다시 찾은 자신의 행운의 상징을 보기 위함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차지한 천재의 뒷모습. 술래는 이제 손수레 대신 렌치를 잡고 폐지 대신 젊은이들의 미래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며 정비센터를 붉게 물들입니다. 술래가 렌치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향해 미소 짓습니다. 30년 만에 정말 돌아왔네요. 그녀의 인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가라앉을지언정 결코 불타 없어지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의 손끝에는 세월도 이기지 못하는 위대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